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최고 병원에서조차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한 귀족 가문. 15번의 실패 끝에 500년을 이어온 혈통은 그에 대해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숫자와 확률만을 믿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속 절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단 하나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확률 0%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사들. 데이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손끝의 집요함. 과연 이 낯선 나라에서 기적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영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이 어떻게 되살렸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 제 컴퓨터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알림창이 떴을 때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죠. 세인트 알반 재단 자산 동결 절차 개시. 아직 최종 의료 판정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이미 끝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후계 없음. 재단 해체. 그 차갑고 정확한 문장들이 제 모니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예요. 나이는 29이고요. 런던에 있는 귀족 재단 관리 회사에서 일합니다. 정확히는 상속법 실무를 담당하죠. 400년 된 가문들의 돈과 땅과 그림을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입사 5년 차에 팀장 승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감정 따윈 배제하고 숫자와 규정만 따르면 되는 삶이었죠. 그런 제가 세인트 알반 재단 담당을 맡게 된 건 2024년 9월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건 그냥 평범한 케이스였습니다. 400년 역사 17세기 초상화들, 런던 외곽에 있는 저택 하나. 전형적인 영국 귀족 가문이죠. 제가 할 일은 간단했어요. 서류 정리하고 세금 계산하고 필요하면 자산 매각 일정 짜는 것. 감정 없이 정확하게.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8시 30분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메일 체크하고 오전 회의 준비하고. 근데 그 알림창이 뜬 거예요. 전 일단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누가 이 절차를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보통은 이사회 전체 결의로 진행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결재 승인자가 한 명이었어요. 사이먼 헤이스팅스. 재단 이사 중 한 명이긴 한데 개인 계정으로 승인한 거였죠. 이거 규정 위반 아닌가? 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화면을 계속 내렸어요. 그러다가 눈에 걸리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병원비 지출 내역이었어요. 런던 난임센터, 옥스퍼드 대학병원, 그리고 맨 아래 하나. 솔 펜딩. 서울? 왜 갑자기 서울이 나와요? 전 그 단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보류 중이라는 뜻이었죠.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항목. 근데 왜 한국이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세인트 알반 가문이랑 한국이 무슨 상관이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내선이었죠. 에밀리,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어? 상사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린 톤이었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화면을 봤어요. 그 소리라는 단어가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전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시스템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보통은 사람이 결정하고 시스템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번엔 반대였어요. 마치 누군가 끝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처럼. 상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 법무팀장, 그리고 사이먼 헤이스팅스. 사이먼은 웃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런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에밀리. 상사가 말했어요. 전자리에 앉으며 사이먼을 슬쩍 봤습니다. 36살 세인트 알반 가문의 반개 친척이에요. 에드워드 헤이스팅스의 사촌이죠.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고 겉으로는 점잖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세인트 알반 재단 건 들었죠? 사이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근데 아직 최종 판정이 안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이먼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확률이 0이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규정상으론 맞는 말이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효율적인 판단이었죠. 근데 왜일까요?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크리스마스 만찬은 12월 23일 저녁 7시에 시작됐어요. 장소는 세인트 알반 저택이었죠. 400년 된 석조 건물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벽에는 17세기 조상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있는 그런 곳이요. 겉으로 보면 화목한 가족 모임 같았어요. 근데 속은 달랐죠. 다들 유산 계산기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전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냥 업무 담당자니까요. 근데 만찬 시작 2시간 전에 사이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잠깐 들를 수 있어요? 서류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10분이면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전 한숨을 쉬며 차에 올랐어요. 어차피 혼자 보낼 저녁이었거든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사이먼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위스키 2잔이 놓여 있었죠. 앉아요. 사이먼이 한 잔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전 술 안 마셔요. 오늘은 마셔야 할 거예요.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 승진 계약서 사본이에요. 내년 1월 1일자로 팀장 정식 발령. 연봉은 30% 인상. 전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진짜였어요. 제가 5년 동안 기다려온 그 자리였죠. 왜 이걸 저한테 줘요? 인사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 있어서요. 사이먼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저녁 조용히 있어주세요. 그냥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럼 이 계약서는 당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아래층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한 거였죠. 만찬은 8시에 시작됐습니다. 긴 테이블에 20명쯤 앉았어요. 귀족 친척들, 재단 이사들, 그리고 에드워드 부부. 에드워드 헤이스팅스는 41살이에요. 세인트 알반 가문의 마지막 직계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옆에 앉은 클레어는 38살이었어요. 한때 미술 큐레이터였다는데 지금은 그냥 헤이스팅스 부인으로만 불리더라고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사이먼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세인트 알반 가문의 미래를요. 에드워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단 규정상 직계 후계가 없으면 자산은 분할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에요. 사이먼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스크린을 켰죠. 화면에 뭔가 떴어요. 의료 기록이었어요. 클레어 헤이스팅스. 난임 치료 기록. 체외 수정 시도 11번. 성공률 0%. 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클레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죠. 이건 개인정보잖아요. 에드워드가 일어서려다 말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거든요. 사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확률이 0%라는 걸요. 누군가 낮게 웃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나이든 친척이었죠. 그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또 누군가 속삭였어요. 작년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클레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 괜찮아요? 에드워드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근데 클레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헐떡이기만 했죠. 과호흡이었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요. 에드워드가 소리쳤어요. 전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죠. 마치 이미 예정된 각본을 보는 것처럼. 구급차가 온 건 15분 뒤였어요. 클레어는 들것에 실려 나갔고 에드워드는 그녀 손을 잡은 채 따라갔어요. 사이먼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만찬이 아니었다는 걸.
공개 처형이었다는 걸. 밤 11시 전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응급실 대기실이었죠. 에드워드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묻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 헤이스팅스 씨. 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카터 씨. 확률 0%면 끝난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전 죄송합니다. 뭐가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거죠. 에드워드는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라도 가볼 수 있습니까? 네.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국에서는 끝까지 해본대요. 확률이 낮아도요. 전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이틀 뒤, 전 클레어와 에드워드를 런던 최고의 난임센터로 안내했어요. 할리 스트리트에 있는 그 병원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죠. 왕족들도 다닌다는 곳이었어요. 최신 장비에 최고 학력의 의사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상담실은 놀랍도록 깔끔했어요. 흰색 벽 유리 테이블, 그리고 모니터 세대. 의사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엘리트였죠. 헤이스팅스 부인 차트 봤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만 보며 말했어요. 클레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11번 시도. 모두 실패. 나이 38. 난소 기능 검사 결과 하위 5%. 숫자들이 기계적으로 나열됐어요. 더하면 부인만 망가집니다. 의학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클레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한 번만 더 해볼 수는 없나요? 부인. 의사는 그제야 클레어를 봤어요. 근데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감정은 배제하셔야 해요. 확률이 0%에 가까우면 그건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전 제 아이를 원해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의사는 차트를 덮었어요. 상담 종료라는 뜻이었죠. 병원을 나올 때 클레어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에드워드는 그녀를 안았지만 그의 얼굴도 무너져 있었어요. 카터 씨. 에드워드가 절 불렀어요. 재단 규정상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재단 조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직계 후계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며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 11시쯤 전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세인트 알반 재단 서류를 다시 검토하려고요. 그때 메일 하나가 왔어요. 발신자는 어나너머스였어요. 익명이었죠. 제목도 없었어요. 그냥 첨부 파일 하나만 달려 있었죠. 전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시트였어요. 재단 회계 장부였죠. 근데 제가 본 적 없는 버전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사이먼 이름으로 된 계좌 이체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3년간 12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야? 전 파일을 계속 열었어요. 두 번째 파일에는 이메일 사본들이 있었어요. 사이먼과 부동산 중개인 사이의 대화였죠. 후계가 없으면 저택 매각 진행. 수수료는 3대 7로. 클레어 건은 확실히 정리하세요. 시간 끌면 곤란해요. 전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어요. 후계가 없을수록 사이먼에게 이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솔 내셔널 유너버서티 하스피털 퍼틸러티 트리트먼트 인콰이리. 서울대학교 병원. 난임 치료 문의. 날짜는 3주 전이었어요. 문의자는 에드워드 헤이스팅스. 그 사람이 이미 알아봤구나. 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에드워드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국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사이먼이 조롱했을 때도 그는 혼자 조용히 길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한국으로. 근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전 검색창을 열었어요.
코리어 퍼틸러티 석세스 레이트를 쳤죠. 결과가 쏟아졌어요. 한국 난임 치료 성공률 세계 2위. 고난도 시술 건수 아시아 1위. 확률 0%가 정말 끝일까? 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사이먼의 차가운 웃음, 의사의 기계적인 목소리, 그리고 에드워드가 병원 복도에서 했던 그 말. 한국이라도 가볼 수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그 익명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회계장부, 이메일, 계약서 초안들. 전부 출력해서 벽에 붙였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이먼은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클레어의 난임 치료가 실패할 때마다 그는 재단 자산을 조금씩 빼돌렸죠. 그리고 에드워드가 포기하는 순간 저택을 팔고 재단을 해체할 계획이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했어요.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죠. 단지 타이밍만 조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후계 없음이라는 한 가지 전제에 달려 있었어요. 재단을 살리려면 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후계가 있어야 해. 근데 영국 의사들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확률 0%. 의학적으로 권하지 않음. 그게 공식 답변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에밀리 나야. 진아였어요. 옥스퍼드 동문이었죠. 지금은 국제의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아,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 너 세인트 알반 재단 담당이지? 어떻게 알았어? 업계 줘봐. 소문 다 들었어. 사이먼 그 새끼 제대로 한탕하려나 보네. 전 한숨을 쐈어요. 증거는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 후계 만들면 되잖아. 불가능하대. 영국 의사들 전부 그랬어. 영국 의사 말고. 진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 가봐. 그 순간 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한국. 거긴 달라. 확률 낮다고 포기 안 해. 내가 작년에 프로젝트로 서울 갔었는데 거기 난임센터들 진짜 미쳤어. 영국에서 포기한 케이스들 데려가서 성공시키더라고. 그게 말이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밀리, 너 아직도 그거 못 잊은 거야?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진아가 말한 그거는 제 아버지 얘기였어요. 15년 전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어요. 담낭 제거 수술이었죠. 근데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 뒤로 전 결심했어요. 비서구권 의료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아시아, 중동, 남미 어디든 서구 의료 시스템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에밀리, 내 아버지 일은 정말 안 됐어. 근데 그게 15년 전이야. 한국은 지금 달라. 아니, 애초에 달랐어. 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봐. 진아가 끊었어요. 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전 에드워드에게 전화했어요. 저 한국 병원 알아보신 거 맞죠? 네. 아직 연락은 안 하셨고요. 카터 씨, 전 알아요. 재단 규정상 이건 인정 안 될 거라는 거. 그냥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네. 한국.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단 이사회를 설득해 볼게요. 카터 씨. 조건이 있어요. 사이먼 몰래 움직여야 해요. 그 사람이 알면 방해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전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규정대로 하면 편했어요. 승진도 보장돼 있었고요. 근데 자꾸 떠올랐어요. 클레어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던 모습. 사이먼의 차가운 웃음. 그리고 의사가 했던 말. 감정은 배제하세요. 제대로 된 답을 찾고 싶어서요. 전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흘 뒤, 전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요. 에드워드와 클레어는 제 옆에 서 있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클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전 전문가니까요. 확인만 하면 돼요. 전 애써 냉정하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죠. 15년 만에 다시 가보는 아시아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전 눈을 감았어요. 확률 0%가 정말 끝일까? 한국이 정말 다를까? 내 편견이 틀렸을까?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전 몰랐죠.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질 거라는 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판은 명확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전 무의식 중에 혼란을 예상했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히드로보다 더 체계적이었죠. 이쪽입니다. 공항 출구에 한국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죠. 손에는 헤이스팅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윤할인이라고 합니다. 병원 외국인 환자 코디네이터예요. 편하게 할인이라고 부르세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근데 억양이 자연스러웠어요. 교과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쓰는 영어였죠. 차량은 저쪽에 대기 중이에요. 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인은 클레어의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웃으면서요. 차는 깨끗한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안에는 생수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죠. 병원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전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깨끗했어요. 건물들이 빼곡했지만 어지럽지 않았어요. 표지판들은 전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었고요. 서울 처음이세요? 할인이 물었어요. 네. 한국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럼 많이 긴장되시겠네요. 괜찮아요. 저희가 전부 도와드릴게요. 병원 일정부터 숙소, 식사까지 전부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솔직하게 물었어요.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환자를 일정이 아니라 사람으로 관리해요. 클레어 씨가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결과에 영향을 줘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것도 마케팅이겠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건물을 봤을 때 전 잠깐 멈칫했어요. 병원 같지 않았거든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호텔 같았고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흑인, 백인, 아시아인. 다양한 나라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국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저 아이들이 전부.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희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30개국에서 왔어요. 할인이 대답했어요. 클레어는 그 사진들을 한참 쳐다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자, 원장님 대기 중이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딱딱한 병원 냄새 대신 은은한 디퓨저 향이 났죠.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한 남자가 일어서서 우릴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52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가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었어요. 차트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클레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먼 길 오셨죠? 클레어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런던 의사는 악수조차 안 했거든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한도윤은 차를 따라줬어요. 직전이요. 제가 차트는 전부 검토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이, 난소기능, 과거 시도 횟수. 전부 불리한 조건이에요. 확률로만 보면 낮습니다. 전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똑같구나. 근데 한도윤의 다음 말이 달랐어요. 하지만 0은 아닙니다. 네.
확률이 낮다는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불가능이 아니라요. 저희는 그 낮은 확률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를 찾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건강한 정자가 있으면, 단 하나라도 반응하는 난자가 있으면 저희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한도윤은 클레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영국 의사들은 뭐라고 했나요? 더 하지 말래요. 저만 망가진대요. 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클레어 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진행할게요. 무리하지 않아요. 대신 포기도 하지 않아요. 에드워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저희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한도윤이 에드워드를 봤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순간 에드워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쇼가 아니라면? 진짜라면?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이틀 뒤였어요. 에드워드의 정자 검사 수치는 최악이었어요. 운동성 하위 1%, 정상 형태 3% 미만. 런던 의사들이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내일 채취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자 선별 들어갈게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전 물었어요. 모릅니다. 하나 찾을 때까지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전 참관실에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실험실이 보였어요. 거대한 현미경 여러 대가 놓여 있었고 연구원 3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중 한 명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 연구원이 누구예요? 전 할인에게 물었어요. 김태준 연구원이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미세 수정 성공률도 제일 높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집중력이요. 저 사람은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 안 일어나요. 참관실 스피커로 실험실 소리가 들려왔어요. 샘플 장착 완료. 검경 시작합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참관실 모니터에 현미경 영상이 실시간으로 떴죠. 전 숨을 죽였어요. 화면 속은 죽은 바다였어요. 정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떠다니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아니면 아예 정지해 있었어요. 저게 다예요? 에드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10분의 1도 안 봤어요. 기다리세요.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태준은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한 칸, 또 한 칸.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화면은 여전히 죽은 바다였어요. 전 옆에서 클레어가 손수건을 쥐고 있는 걸 봤어요.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15분쯤 됐을 때 한도윤이 말했어요. 좌측 상단 확인. 다른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하나가 보였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정자가요. 움직임 확인. 근데 형태가. 패스. 다음.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태준은 다시 다이얼을 돌렸어요. 멈추지 않고요. 20분이 지났을 때 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구나. 런던 의사는 차트 보고 5분 만에 끝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분째 한 명이 현미경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23분쯤 김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여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근데 확신에 차 있었죠. 한도윤이 다가갔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태 정상. 운동성 양호. 이걸로 갑니다. 찾았어요? 에드워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하나 찾았습니다.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화면 속에 단 하나의 정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제 난자 주입 들어갑니다. 10분 정도 걸려요. 김태준이 자리를 바꿨어요. 다른 현미경 앞으로요. 화면이 전환됐어요. 이번엔 난자가 보였어요. 둥근 원 안에 투명한 세포가 떠 있었죠. 왼쪽에서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왔어요. 미세 조작 바늘이었어요.
끝에 정자 하나가 담겨 있었고요. 호흡 맞춰주세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김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중했어요. 바늘이 난자 표면에 닿았어요. 전 숨을 참았어요. 바늘이 들어갔어요.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정자가 난자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바늘이 빠져나왔어요. 주입 완료. 김태준이 말했어요. 그 순간 참관실이 조용해졌어요. 클레어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에드워드는 그녀를 안았죠. 전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20분 넘게 하나를 찾은 손. 단 3초 만에 바늘을 넣은 손. 이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망가뜨린 건 기술이 아니었다는 걸. 포기였다는 걸. 15년 전 싱가포르 의사는 어려우니까 포기했던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지 않았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20분을 들여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살렸어요. 카터 씨. 한도윤이 참관실로 들어왔어요. 어떠셨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게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번이요. 확률이 낮을수록 더 집중해야 하니까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알아요. 서구권은 효율을 중시하죠. 시간 대비 성공률로 계산하고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한 명 한 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한도윤은 창밖을 봤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 후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15년 만에요.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안도했어요. 여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수정란 이식은 사흘 뒤에 진행됐어요. 시술 자체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클레어는 시술대에 누운 채 천장만 쳐다봤죠. 떨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벌써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뭔데요? 기다림이요. 이식 후 첫날 할인이 호텔로 찾아왔어요. 손에 큰 가방을 들고요. 이거 드릴게요. 가방 안에는 핫팩 30개, 두꺼운 양말 5켤레, 복대,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관리 키트요. 수첩에 체온, 식사, 수면 시간 기록하시면 돼요. 매일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고요. 체온까지요? 네. 착상에는 체온이 중요해요.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핫팩 드리는 거예요. 클레어는 멍한 얼굴로 핫팩을 쳐다봤어요. 런던에서는 아무도 이런 거 안 줬어요. 여기선 기본이에요. 그날부터 클레어의 일정은 분 단위로 관리됐어요. 오전 8시, 호텔 조식은 건너뛰고 병원에서 준비한 보양식을 먹었어요. 미역국, 찐 고구마, 검은 콩 두유. 전부 따뜻한 음식이었죠. 오전 10시, 병원 방문. 혈액 검사는 안 했어요. 대신 초음파로 자궁 혈류를 확인했죠. 혈류 좋아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오후 2시 족욕. 병원 3층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40도 물에 발을 담그고 20분을 앉아 있었어요. 이것도 필수예요? 전 물었어요. 네. 하체 혈액순환이 착상에 영향을 줘요. 할인이 대답하며 클레어 발에 수건을 덮어줬어요. 오후 4시 가벼운 산책. 병원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10분 정도 천천히 걸었죠. 오후 6시 저녁 식사. 또 병원 식단이었어요. 전복죽, 나물, 구운 생선. 밤 10시 취침 전 체온 체크. 클레어는 수첩에 꼼꼼하게 적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전 할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정성이요? 네.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돕는 게 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서구에서는 이런 거 안 하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희는 달라요. 체온 유지, 혈류 개선, 스트레스 감소. 이 모든 게 착상률에 영향을 줘요. 데이터로 증명됐어요. 그럼 이게 시스템이에요. 친절이 아니라 표준화된 시스템이에요.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해요. 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감정 노동이 아니었어요. 정성을 과학으로 만든 거였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클레어 얼굴이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죠. 여기서는요. 클레어가 조격하며 말했어요. 제 손을 놓지 않네요. 런던에서는 시술 끝나면 그냥 집에 가래요. 알아서 조심하라고만 했죠. 근데 여기서는 매일 확인해요. 제가 뭘 먹었는지, 잘 잤는지, 체온은 어떤지.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클레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에드워드가 그녀 손을 잡았어요. 열흘째 되던 날 피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 에드워드, 클레어와 함께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한도윤이 들어왔어요. 차트를 들고요. 결과 나왔습니다. 클레어가 숨을 참았어요. 임신입니다. 그 순간 클레어가 무너졌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에드워드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한도윤은 웃지 않았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진짜 임신은 심장 박동이 확인될 때예요. 지금은 수치만 나온 거예요. 4주 뒤에 초음파 찍을 겁니다. 그때 심장이 뛰면 그게 진짜예요. 그럼 지금은 희망이에요.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4주 동안 똑같이 관리해주세요. 핫팩, 족욕, 식단, 전부요. 더 조심해야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니까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전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나라는 기다림조차 설계하는구나. 런던에서는 시술 후 방치였어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조심하고 결과만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전부 계산했어요. 체온, 식단, 혈류, 심리. 모든 걸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숫자로 증명된 시스템화된 정성이었어요. 전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10년 만에요.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4주가 지났어요. 그날 오전 10시, 전 다시 상담실에 있었어요. 클레어는 시술대에 누워 있었고 에드워드는 그녀 곁에 서 있었죠. 한도윤이 초음파 기계를 켰어요. 시작합니다. 프로브가 클레어 배에 닿았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검은 바탕에 회색 그림자들이 보였죠. 한도윤은 천천히 프로브를 움직였어요. 말없이요.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어요. 전 숨을 참았어요. 그때 화면 한가운데 작은 점이 보였어요.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게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심장입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화면을 확대했어요. 작은 점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빠르게 힘차게. 심박수 152. 정상 범위예요. 에드워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주저앉은 거였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가 떨렸어요. 한도윤은 프로브를 조금 더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가 멈췄어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전 화면을 다시 봤어요. 왼쪽에 또 하나의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쌍둥이예요. 한도윤이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2명 다 심장 뛰고 있어요. 건강해요. 클레어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에드워드는 그녀를 안았고 둘은 그냥 거기서 한참을 울었어요. 전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런던은 여전히 회색 하늘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전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게 전부예요. 전 테이블 위에 파일을 쌓았어요.
사임원의 횡령 증거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3년치 범죄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건 클레어 헤이스팅스의 임신 확인서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발행이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재단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할게요. 이틀 뒤 재단 이사회가 열렸어요. 사임원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올 때까지도요. 근데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3년간의 횡령 증거예요.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12억 원. 전부 당신 계좌로 들어갔죠. 전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은행 거래 내역이 조작일 수는 없죠. 그리고 이건 당신이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후계 없으면 저택 팔고 수수료 챙기기로 했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클레어 헤이스팅스의 임신 확인서예요. 쌍둥이에요. 후계 둘이 생긴 거죠. 사이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불가능의 확률이 0이었잖아. 0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포기하길 바랐던 것뿐이죠. 투표는 만장일치였어요. 사이먼은 이사직에서 해임됐고 횡령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어요. 재단은 존속됐어요. 석 달 뒤 전 다시 세인트 알반 저택에 있었어요. 클레어의 배는 불러 있었어요. 임신 16주 차였죠. 에드워드는 저택벽에 걸린 조상 초상화들 앞에 서 있었어요. 400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 초상화들은 400년 동안 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전 평생 저 사람들한테 짓눌려 살았죠.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무게예요. 그가 돌아서서 절 봤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가문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드워드는 클레어에게 다가가서 그녀 손을 잡았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확률이 낮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는 것.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귀족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6개월 뒤 클레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 둘이었어요. 전 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봤어요. 작고 빨갛고 시끄러웠죠. 근데 아름다웠어요. 이름 지었어요? 전 클레어에게 물었어요. 큰아이는 윌리엄, 작은아이는 제임스예요. 근데 중간 이름을 하나씩 넣었어요. 뭔데요? 윌리엄 도윤 헤이스팅스. 제임스 태준 헤이스팅스.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도윤 원장과 김태준 연구원.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잊지 않으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요. 1년 뒤 전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신 국제의료자문회사에 들어갔어요. 서구 환자들을 한국 병원에 연결해주는 일이었죠. 첫 미팅에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확률 0%는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순간이 끝이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윌리엄과 제임스가 돌잔치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전 생각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길 정말 잘했다고. 한국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한 가문의 400년 역사를 바꿨어요.